전해드린 대로 서울 강남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서울 강남이라고 네. 하면 전국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운행이 갖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동안은 어떤 시범 도시, KCT 이런 데서만 운행이 가능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왕복 14차로와 10차로가 연결되는 강남의 가장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뿐 아니라 뭐 택시, 오토바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행자까지 겹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고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가장 혼잡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얘기는 곧 전국적으로는 확대가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다른 곳들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서울 상암에서는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가 진행 중이고요. 예. 경기도도 9월 파주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정식 운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관광지 중심의 운영이 계획돼 있고요. 부산, 대구, 부천 여러 곳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 지역에서 이런 자율주행 운행차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좀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통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6단계로 분류를 하고 5단계나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현재 규정은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예. 규정이라는 얘기는 일부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다가 자율주행 모드를 놓으면 회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에 교통 상황이나 사고 유무, 낙하물 등을 피해서 차선 변경을 통해서 속도까지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요.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이제 서울 톨게이트가 다 다가왔으니까 핸들을 맡아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운전자가 이걸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졸음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차량이 스스로 비상등을 켜면서 갓길에 정차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자율주행 3단계인데 법으로는 3단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고요. 이번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 구간이 아니고 서울시내 가장 복잡한 구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3단계,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인 거고요. 이게 운전대에서 네. 장시간 손을 뗄 수 없었던 2단계보다 개선된 형태인 건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돌발 변수가 있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운행이 가능한 건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일단 0단계라는 것은 예전에 그냥 아무 자동차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단계는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고 차량이 판단을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보고 핸들을 넘겨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3단계에 대한 법안은 준비가 되어 있고 교통 상황이나 교통 체계, 신호 체계 여러 가지 이런 체계들하고 차량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 인프라의 개발까지 연계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3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운전자가 없어도 되기 직전까지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를 한 번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달이 되면 주차하고 차를 빼오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휴가철에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명절도 그렇고요. 그럼 차 막히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 정차는요 이미 기술로도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3년 전에 구매한 첨단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의 어떤 리모컨을 가지고도 주 정차는 자동으로 이미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정차 특정 구간에 있는 기술들은 충분히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제가 차에서 내릴 때도 우산을 들거나 짐을 많이 내리거나 옆차고의 간격이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이제는 제가 내린 상태에서 옆차고의 간격을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요. 결국 주차장의 면적도 다시 개선이 될 수 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명절에 말씀하셨는데 대개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정 속도로 여러 대가 쭉 가는 경우보다는 앞차가 잠시 정차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해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어떤 정체도 차량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플래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군집 주행을 하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떠나서 피로 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장거리 명절에 장시간 운전에서 일단 핸들을 놓고 잠시 쉴 수 있는 운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어떤 생활 패턴 이런 생활 문화, 자동차 문화가 상당히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율주행차의 어떤 눈 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와 센서 같은 장치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네. 인간의 눈이나 순발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런데 예.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고요. 라이다나 레이더를 이용하면 각종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영역까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한번 테슬라가 대만에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전도돼서 넘어져 있는 하얀 탑차 트럭을 그냥 돌진하면서 추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얀 그 차체 자체를 그냥 하늘색으로 하늘로 인식한 거거든요. 예. 결국 라이다, 레이더, 뭐 영상 분석 센서,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정상 카메라까지 이용한다면 사람의 눈보다 훨씬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각종 센서들이 조금 전에 테슬라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단점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하면은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제작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작비나 원가 상승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실제 몇 개의 센서만 부분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이 기술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아무래도 사고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 차들끼리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자율주행 3단계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도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4단계부터는 운전자의 개입이 대부분 필요가 없고 예. 5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브레이크 핸들도 없이 사람도 없어도 되거든요. 그 4단계 이상부터는 제작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또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 네.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실제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블루오션에 발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테헤란로에서 시범 운영하기 전 단계에 정말 많은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신호 체계와 그다음에 자율주행 운행 차량하고의 연동, 통신 체계 준비, 각종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테스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만 충분한 교통 체계하고의 인프라 구축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시범 사업을 펼칠 경우에 혹시 사고 유발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대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자율주행에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통신시설을 자동차고의 통신시설망을 좀 깔아놓은 도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동차 개발이나 시범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제 5G 쪽으로 완전히 또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통신 설비들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설비들을 다시 또 구축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선택적으로 그다음에 차별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게 개발이 될 때 그때마다 좀 우리 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곤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법 체계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법이 이제 파지티브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파지티브가 긍정적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시범 사업을 어느 도시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테헤란 강남대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게 되면요.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게 있죠. 결국은 어떤 특정 지역은 위험하니까 시범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네거티브로 만들어 놓으면 그 외 지역에서는 다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뒤돌아서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얼른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컨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네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보행자들에 대한 위험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운전자와 차량이 눈을 마주쳤는지를 영상 분석을 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비식별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제작사가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율주행 관련 R&D 이런 회사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각종 규제가 기업하기 좋고 어떤 연구 개발에 적합하도록 좀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